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한국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소 흥분한 듯한 표정과 과장된 액션으로 한 외국인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본인의 핸드폰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핸드폰을 켜고 촬영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한국인 남성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핸드폰을 가리키면서 무언가를 말합니다.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동료 요리사들이 자꾸 요리사로서 서울에 가보지 못하는 건 식당에 대한 발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못을 박아서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서울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도 없었어요. 핸드폰만 들고 가면 된다는 동료들의 말만 믿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착륙하는 순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은 북적거렸지만 질서정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고향에서 익숙했던 서두르거나 혼란스러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택시를 불러 호텔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드라이브는 눈을 뜨게 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있고 네온사인이 번쩍이며 늦은 밤에도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가 조용해지는 미국과는 달랐습니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리에 넘쳤어요. 저는 앱을 통해 찾은 작지만 아늑한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체크인 절차는 매끄러웠고 심지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인데도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조차 영어를 다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미 한국의 따뜻한 헌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자리를 잡은 후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제가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공기는 활기차고 상쾌한 기운이 넘쳤습니다. 온갖 종류의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을 지나가면서 그 냄새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길거리 포장마차였습니다. 노점상이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는데 들어는 봤지만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음식이었어요. 저는 상인에게 먹어보고 싶다고 손짓했고 상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매콤하고 달콤하며 약간 고소한 맛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떡볶이만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은 어묵 국물도 먹어보라면서 직접 국물을 떠주었습니다. 저는 팁을 받으려고 일부러 이러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계산하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한국인의 서비스라는 것을요. 한국은 팁이 필요가 없는 나라였거든요. 계속 걷다 보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밤을 즐기며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위험하거나 불안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채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서 정말 자유로웠어요. 저는 24시간 영업하는 카페를 발견하고 앉기로 했습니다. 굳이 왜 24시간 카페에 가냐고 물으신다면 미국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카페를 보기 힘들어서 궁금했거든요. 아마 미국이었다면 24시간 카페에 1시간마다 팁을 추가로 냈어야 했을 거예요. 미국은 서비스 비용이 아주 철저한 나라거든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밤 10시를 넘어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꺼리거든요. 미국에서의 대부분의 밤 외출은 믿을 만한 친구의 집 정도가 한계이기 때문에 24시간 카페라는 새로운 장소에 가보고 싶었어요. 카페 안은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수다를 떠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커피와 케이크 한 조각을 주문했는데 놀랍게도 와이파이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송도 끊기지 않고 볼 수가 있었어요. 사진과 메시지를 동료들에게 보내면서 자랑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밤늦게 밖으로 나와서 가게에 앉아있다고 했더니 모두가 놀랐습니다. 카페는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노트북에 몰두하고 있는 학생이나 프리랜서 고객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식을 먹거나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며 활기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사람들과 아늑한 분위기를 둘러보면서 이 카페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하고 매력적인 서울 그 자체의 축소판이었죠. 저는 계획보다 더 오래 카페에 머물며 그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 카페에서 저는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처음 접했고 한국 여행 내내 경험하게 될 활기찬 에너지를 미리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은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대낮의 서울은 차분하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한 후 저는 서울을 더 많이 둘러보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사진으로만 봤을 뿐 직접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경복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의 문을 들어서자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통 건축물과 고즈넉한 정원, 장엄한 건물은 바로 옆에 있는 현대식 고층 빌딩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풍경이었어요. 내 몸은 고궁 안에 있는데 보이는 풍경은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궁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저는 근처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전통 공예품과 미술관으로 유명한 인사동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수공 예품을 파는 상점, 찻집, 전통식당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차 종류의 흥미를 느껴 한 찻집에 들렀습니다. 저는 녹차를 선택했고 주인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 전통 과자와 함께 차를 내주었습니다. 차는 섬세하고 상쾌했으며 달콤한 디저트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유명 맛집에 가지 않아도 이런 다양한 선택지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현지인이 추천해준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가 전부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당황하는 제 모습을 본 주인이 다가와 손짓과 서툰 영어를 섞어가며 메뉴 선택을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야채, 고기, 간장 소스를 곁들인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메뉴 선택 이후에 저를 또 당황시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시킨 비빔밥과는 전혀 다른 음식들이 마구 나왔습니다. 색색깔의 채소와 수프와 같은 따뜻한 국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시키지 않았다고 말하려고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방장이 나와서 호탕하게 웃었어요. 이건 한국말로 반찬이라는 건데 어딜 가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 접시에 담겨져 나오는 반찬 수만 거의 17개는 됐는데 말이에요. 나오는 반찬으로만 밥을 먹어도 될 것 같았어요. 이게 한국의 식문화라고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동료들이 왜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에 가야 한다고 말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미식의 발견이었어요. 맛은 신선하고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으며 한 입 한 입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유명한 남산 서울타워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꼭대기에서 바라본 전망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산을 배경으로 전통 지붕과 현대식 건물이 어우러진 도시 전체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은 대조적인 도시이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저는 하루 동안의 경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역사 속을 걷고 전통 음식을 맛보고 상공에서 도시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 방문에 대한 처음의 걱정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주었고 음식은 정말 훌륭했으며 도시 자체는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 아침이 밝고 맑게 밝았습니다. 오늘 제게는 한 가지 주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미식 중심지를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었죠. 요리사로서 저는 현지 시장을 탐험하고 더 많은 전통 요리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과 활기찬 분위기로 유명한 광장시장이었습니다. 광장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다른 세상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소리, 냄새,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눈까지 즐거운 장소였어요. 노점상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서 고소한 부침개와 만두부터 신선한 해산물과 달콤한 간식까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저는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보았습니다. 빈대떡은 바삭하고 풍미가 좋았고 한국식 소세지의 일종인 순대는 놀랍도록 섬세하고 진한 맛이 났어요. 영국에서 블랙푸딩이라는 소피로 만든 끔찍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같은 재료로 이렇게까지 다른 맛이 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시장 구경이 끝나고 저녁으로 한국 전통 바비큐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는 미국에 있을 때 익숙한 음식이었지만 정통 한국식 바비큐를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식당은 동그란 은색 테이블에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동그란 의자 뚜껑을 열어보니 옷이랑 가방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이 무척이나 재밌었습니다. 저는 삼겹살을 주문했고 다양한 반찬이 함께 나왔습니다. 반찬이 끝도 없이 나오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릴에서 고기를 익힌 다음 마늘, 쌈장, 풋고추 한 조각을 상추에 싸서 먹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이 혼자 먹고 있는 걸 본 한국인 남성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더니 술을 권해주셨어요.
한국식 맥주와 소주를 다 먹고는 한국 문화라며 소맥이라는 것도 만들어주셨습니다. 미국인이 한국에서 처음 보는 한국인과 술을 마시다니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저씨들은 이름을 물어보고 한국식 건배사를 알려주셨어요. 짠이라는 말이 너무 재미있어서 아직도 동료들에게 알려주곤 합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아저씨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 길거리 음식 천막인 포차에 앉아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앉아있으니 한국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아저씨들로부터 1차, 2차, 3차 문화에 대해 배웠어요. 제 생에 그렇게 즐거운 술자리,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외출을 즐기는 현지인들로 분위기가 활기찼어요. 요리 탐험의 하루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제가 맛본 모든 음식과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있고 재료 하나하나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들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가 조용해지는 미국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밤이 낮에 또 다른 일부분으로 느껴질 정도로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밤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어요. 한국에서의 셋째 날 저는 요리사이자 여행자의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 사회의 대조와 비교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사회학 교수를 만나기로 한 대학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과의 대화는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서른에 대한 공경, 가족 간의 충성심, 화합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제가 관찰한 한국인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교수는 또한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현대화와 문화적 정체성, 보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왔는지도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30년 전의 사진은 지금의 서울과 같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를 겪은 한국인들이 경제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왜 이렇게나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급격한 경제발전 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가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한국 전통 요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균형의 중요성, 제철 식재료 사용, 음식이 약이라는 개념 등 한국 요리의 철학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한식의 맛을 풍부하게 만드는 점이 재미있었어요. 게다가 간장, 고추장 등과 같은 다양한 향신료들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리 과정에서도 식재료를 헛되게 쓰지 않고 이를 통해 음식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한국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꽤나 음식에 진심인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또한 어느 한 재료가 튀지 않도록 음식에서조차 조화가 균형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후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민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직면한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함께 술을 마셨던 아저씨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성세대의 고군분투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는지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30년 전의 한국의 기반과 그 기반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는 세대 간의 균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주인인 할머니가 서울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의 변화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시선은 향수와 희망이 공존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전쟁과 그 후의 국가 재건, 그리고 한국의 변화를 말해주셨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면서 한국과 미국의 대조적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동체와 사회적 화합을 더 강조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개인주의와 개인의 자유가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회 모두 강점과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 있으면서 다른 시각에서 한국 문화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여행을 혼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어요. 이제서야 내가 여행을 혼자 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정도로 따뜻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니 제 여행은 선입견을 버리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삶의 방식과 다른 가치에 대해 마음을 여는 과정이었죠. 한국은 저에게 문화뿐만 아니라 더 개방적이고 이해심 많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 얼마나 많은 문화와 사람들이 융합되어 살고 있는가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또한 전 세대가 화합하려는 노력,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열심히 일을 하여 발전하는 모습은 제가 살아가는 데에 많은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요리사로서 손님들에게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해주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제 식당을 한국식 문화를 제공하는 식당으로 바꿔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여행에서의 경험이 제 식당을 우리 동네 최고의 식당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